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에너지 부문의 물가는 높게 나왔지만 중고차를 비롯한 다른 품목들의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예상치 8%를 하회하는 7.7%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힘들게 했었던 요소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물가였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미국의 달러로 모든 돈이 몰리는 문제가 발생했었죠. 사람들이 그냥 모든 자산을 다 팔고 달러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차트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직후 달러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의 매력도가 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달러는 일종의 안전자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하락한다는 것은 반대로 위험자산인 우리의 주식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많은 분들께서는 약간은 편하게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에는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코스피의 수급, 그리고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국 돈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원화 강세를 노리고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한국 돈 원화는 달러 대비 8% 강세를 보였고, 이와 함께 외국인은 코스피를 5.8조 원 정도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15% 가까이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많이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현재 전년 동월 대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7.7%나 돼. 연준의 물가 타겟치는 2%잖아. 아직도 물가가 높지 않아?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절대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맨 오른쪽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역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전월 대비 우뚝 솟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우, 그럼 물가가 엄청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월 대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바로 많이 아시는 7.7%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물가가 11월 달에 발표된 것이니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7%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21년도 작년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을 볼까요? 21년도 5, 6, 7, 8월 이때까지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잔잔히 오르다가 갑자기 작년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2%로 급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작년 물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작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을 주로 체크하기 때문이죠. 작년 10월부터 갑자기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10월달 소비자 물가의 절대 레벨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로 인해서 상승률 퍼센트는 생각보다 적은 7.7%만 올랐다는 것입니다. 저의 말이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30초만 뒤로 가셔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년 11월,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볼게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렇다면 다가올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생각보다 낮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절대 레벨이 아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체크하면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1950년대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절대 레벨을 정리한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물가가 떨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절대 레벨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했었다면 무조건 금리를 항상 올려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은색 미국의 기준금리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지만 연준은 2%의 물가 상승률은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니고, 이번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급하게 튀는 경우에만 강경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연준의 물가 타겟치는 2%잖아. 아직도 물가가 높은 거 아니야?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퍼센트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점점 낮아지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이 속도로 언제 2%까지 내려갈래? 금리를 더 올려야만 돼. 아직 물가는 높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금리 준칙을 만든, 즉 테일러 준칙을 만든 테일러 교수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6% 정도는 되어야 적당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6%까지 금리를 높여야만 지금의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네요. 적정 금리는 아래처럼 계산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직접 베팅하는 CME 선물그룹에서 나타난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면은 연준은 내년 3월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기준금리 5%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금리를 동결하다가 내년 11월 달에는 오히려 금리를 내릴 것이다. 사람들은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둘 중 하나겠죠? 테일러 교수가 6%까지 기준금리 타겟치를 너무 높게 잡든지, 그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 회로를 너무 돌려서 금리를 5%까지 너무 낮게 잡든지, 이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직후 어떤 발언을 쏟아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왼쪽 편에 계신 분들은 비둘기스러운 분들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매파적인 분들입니다. 사진만 봐도 느낌이 오죠? 매파적인 분들은 뭔가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맨 왼쪽에 비둘기스럽게 환하게 웃고 계시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언급했고 타겟치까지 언급했습니다. 타겟치를 4.75%보다 살짝 높게 대략 5%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염원이 담긴 CME 선물그룹에서 나온 것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비둘기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파적인 분들은 여전히 강력한 금리 인상을 외치고 있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너무 적은 긴축은 더 위험하다. 초장에 확실히 잡아야 된다. 이러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11월 14일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금리 인상에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금리 인상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진정을 계속해서 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금리 인상을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무언가 파월 연준 의장의 느낌이 나지 않나요? 파월도 항상 다들 환호할 때 갑자기 튀어나와서 노노 너네들 행복회로 그만 돌려,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장을 나락으로 빠뜨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시간차를 두고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비둘기스러운 멘트를 날렸습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느려진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면서 인상 속도의 조절이 곧 통화 긴축 정책의 포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앞으로 계속할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일까요? 몇몇 분들은 금리를 팍팍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몇몇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P 500 지수 미국 증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시가 오르면 사람들은 이를 기반으로 소비를 강하게 하면서 인플레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은 늘 매파적인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파월의 입장에서도 주가가 적당히 떨어져야지 경제 위기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적당히 올리고 싶지 매번 회의 때마다 0.75%씩 꾸준히 올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국민들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미국 주식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에 폭락이 오면 연쇄작용이 발생하면서 패닉셀로 이어지고 정말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은 늘 주가가 꽤 올라오면 강한 발언을 하면서 적당한 증시 하락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8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몇 달 정도 증시가 쭉 내려가는 추세를 그리고 있었더라면 파월은 좀 더 비둘기스러운 발언을 하면서 증시를 오히려 끄집어 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금리 인상의 부작용은 주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국채금리와 연동시키면서 금리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4.9%까지 올라갔었죠. 2년물 국채금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과감히 올릴수록 2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의 CPI가 낮게 나오면서 미국의 국채금리 역시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연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라 봅니다. 금리 인상은 국채금리에도 큰 부작용을 야기시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재무부 입장에서 신규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 기관들이 국채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의미죠. 이것만 봐도 국채 금리가 오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엔화의 약세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면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을 더더욱 유도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의 가치가 더더욱 떨어지게 되죠. 뭐를 다 따져봐도 급격한 금리 인상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좋은 것은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포기할 수는 없을 거라 보이고요. 12월 달에는 0.5% 금리 인상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분위기를 봐서 0.25%씩 조금씩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요? 테일러 교수의 말대로 6%까지 올리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그렇다고 연준은 인플레 파이터 역할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금리 인상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에 힘들어하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 국가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상대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리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조인성의 발리에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들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 공동 성명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들 힘들어하니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올리자, 이런 것에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무조건 속도 조절이 나온다, 이것을 보장하진 않지만 국제 공조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증시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달러와 증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저를 만나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